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디에나 있는 여성입니다. 단 한 번 스토커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친구들과 마시고 있는 도중 막차를 놓치게 될 것 같아 택시를 잡았을 때의 이야기다. 몇몇 친구들은 남자친구나 남편이 데리러 왔었지만 나는 불행히도 독신이라서 친구인 이코와 둘이 택시를 탔다. 땡땡까지 부탁합니다. 나와 친구의 거주지는 지금 있는 장소로부터 2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먼저 친구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지만 다행히도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가족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예상대로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폰을 누르니 어머니가 나오셔서 사정을 말씀드리자마자 아버지가 친구를 업어주셨고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 부모님께서는 고맙다며 택시비로 1만원을 건네주셨는데 내가 거절하자 택시기사에게 선불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은 내게 건네주라며 먼저 돈을 건네셨다. 나는 참 매너가 좋으시네라고 생각하며 이코의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 후 다시 택시로 돌아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땡땡까지 부탁합니다. 운전자는 내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조작해 천천히 출발했다. 내 집은 이코의 집에서 차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아파트다. 이코가 내린 후 말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술자리라도 하고 돌아가시나봐요?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운전기사도 친구가 내려서 차 안이 조용해져 어색하다고 생각했는지 숨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친구끼리요. 그건 재밌을 것 같네요. 여자들끼리 모인 건가요? 감정의 기복을 잘 알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지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나쁜 인상은 아니었다. 여자들끼리 모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술집이에요. 그렇군요.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 아파트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우자 운전기사가 아까 손님께서 지불하신 금액의 거스름돈입니다. 라며 내 앞에 거스름돈을 담은 통을 내밀었다. 나는 거스름돈을 받자마자 자동으로 열린 문으로 내려서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건넸다. 저희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디선가 뵙게 되면 저희 택시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운전기사는 장사꾼다운 말을 남기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역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부드럽게 출발해 순식간에 야경에 녹아들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지만 의외로 수다스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서 그 택시기사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고 있을 때였다. 이코와 함께 하루 종일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나는 그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예약했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를 타자 난 운전기사의 뒷모습에 기시감을 느꼈고 그 운전기사가 예전에 술자리에서 이용했던 택시기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기요, 혹시 2주 전쯤에 태워주셨던 분 맞나요? 술에 조금 취한 내가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자 옆에 있던 이코가 누구? 아는 사람? 이라고 물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그런 이코를 무시하고 운전사가 천천히 얼굴이 반쪽만 보이도록 돌아보며 그때 손님이군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반쪽만 보이는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무뚝뚝하고 무표정을 넘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번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 지난번에는 얼굴을 잘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표정을 보면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표정이었다. 저번에 우리 술자리 때 부른 택시기사님이야. 옆에서 잘 모르겠단 표정으로 사태를 지켜보던 이코에게 사정을 말해주자 금방 알아들었는지 쑥스러운 듯 그렇구나 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가시나요? 땡땡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를 태운 차는 천천히 출발해 어두컴컴하고 고요한 공도를 달린다. 그래도 우연이네요. 그렇네요. 저도 10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근속 10년.
문득 좌석 등받이에 붙어있는 자기소개표 같은 것을 보니 이름과 취미가 적혀있는데 그 안에 땡땡 36세 라고 성함이 적혀있었다. 차분한 목소리에 비해 아직 30대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거기에 실린 얼굴 사진을 보고 조금 숨이 막혔다.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쪽 눈이 약간 찌그러진 듯 생기가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조금 긴장하자 좀 으스스하네 라고 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귀에다 대고 말했다. 혹시나 운전기사에게 들리면 기분이 나빠질까봐 쳐다보았지만 아주 평온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니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이코의 집 앞에 도착했고 나는 하차하는 친구를 배웅했다. 차 안에 나와 기사님 둘만 남게 되자 기사님은 재빨리 차를 출발시켜서 나는 조금 당황스럽다. 그럼 땡땡까지 부탁드려요. 아직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목적지를 말했다. 운전기사는 내라며 무덤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뒷모습에 위화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야경이 보이는 다리에 들어서자 운전기사가 침묵을 깨며 사진 보셨죠? 순간 하고 놀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운전기사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저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이상해서 자주 놀림을 당했거든요. 여전히 운전기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지만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등 뒤로 느낄 수 있었다. 기분 나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주제에 약한 나는 어떤 대답이 최선인지 몰라 얼떨결에 부정했지만 운전기사는 침묵을 이어가다가 죄송합니다 라며 말을 마쳤다. 그날은 내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요금 지불을 위한 대화만 주고받았다. 그때 요금을 건네면서 내 손과 운전기사의 손이 닿았는데 운전기사는 한참 동안 내 손에 닿은 채 굳어있다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후 깊게 쓴 모자를 덮고 있는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운전기사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그땐 아직 몰랐지만 당시 나는 특이한 사람이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 일을 이코에게 얘기했더니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너 노리는 거 아냐? 라고 말했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들었을 때도 내가 용기를 내서 고백한 것이었으며 그 남자친구와도 3개월도 안 돼 헤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이쁜 외모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눈여겨본다면 아마도 평범한 외모가 남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코와 나눈 지 사흘 정도 지난 후의 일이다. 평소처럼 퇴근 시간에 집을 향해 걸어간 도중에 갑자기 멀리서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도로 옆에 주차된 택시에서 남자가 몸을 내민 채로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바로 그 택시기사님이었다. 이건 분명히 기다린 거겠구나 하고 둔감한 나라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이상한 짓을 당할 것 같아서 난 택시 쪽으로 다가갔다.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세요? 이 근처까지 손님을 태우고 돌아가는 길인데 우연히 당신을 보게 되어서요. 무표정한 얼굴로 노골적인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난 이 운전기사가 사적으로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으시다면 태워다 드릴까요? 집까지라면 저도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요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건 좀...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이 운전기사가 의외로 적극적이란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반강제적으로 뒷좌석 문을 열고 어서 타세요 라며 내게 다가왔다. 이대로 운전기사 말대로 차에 타면 어디로 데려갈지 알 길이 없다. 내가 운전기사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땡땡씨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여직원 A가 동료 몇 명과 함께 걷고 있었고 지금부터 술 마시러 가는데 땡땡씨도 같이 갈래요?
라며 다가왔다. A와 평소 대화를 나누긴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있던 나는 A의 제안에 따라 아,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라며 내민 A의 손을 잡고 운전기사에게는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모처럼인데 다음 기회로 미룰게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다만 A에게 이끌려서 걸어가다가 힐끗 뒤를 돌아보니 운전기사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눈동자를 빛내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A가 멈추자 A가 돌아보고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땡땡씨, 괜찮으세요? 라며 귀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A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고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문득 나를 발견한 동료의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췄다고 한다. 저거 땡땡씨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A들이 보기에 난 도로 갓길에 정차한 택시기사와 무언가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곤란해 보였기 때문에 A들은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중재에 나서고 만약 운전기사가 나에게 추궁거리고 있다면 날 어떻게든 불러내려고 했다고 한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난처한 상태였기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 어쩌다 보니 정말 A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화제는 나와 운전기사 이야기만 나오게 되었고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거 진짜 스토커 아닙니까? 땡땡씨, 그거 완전히 치근덕거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등 진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는 길에도 A에게 당분간은 그 택시회사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민원을 넣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말했지만 보복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 겁이 많은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그 택시기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A를 포함한 부서회식 후 상사 눈치를 봐서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회사가 바로 그 회사이고 그 운전기사가 온 것이다. 땡땡씨, 저번에 그 사람 아니에요? A가 택시를 발견하자마자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귀띔을 해주었다. 난 운전기사의 옆모습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싫은 듯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 타이밍에 운전기사가 고개를 돌리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택시 타야 하는 사람, 우리 부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전철을 이용했다. 3명이면 같이 타도 충분하다며 상사는 자, 기다리게 하고 있잖아 라며 내 등을 꾹꾹 누른다. 그러던 중 기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생기가 없는 눈빛이 도저히 받아들여지 않아 순간적으로 헉! 하고 몸을 숙였다. 순간 상사가 왜 그래?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런 상사를 밀어내고 A가 내 곁으로 달려와서 아, 땡땡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쉬게 할게요. 집도 가까우니까요. 라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땡땡씨, 일단 몸이 안 좋은 척하고 여기서 나갈까요? 라고 말했고 난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한심하게 응.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손을 얹으며 몸이 안 좋은 연기를 하고 A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게 벽 쪽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다. 택시는 나를 제외한 2사람을 태우고 출발했고 상사도 그럼 A씨에게 부탁할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 라고 물었다. 우리가 여자라서 성희롱으로 고소당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A가 괜찮으니까 맡겨주세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라며 상사를 달래고 있었다. 그런 상사를 배웅하고 우리 둘만 남게 되자 A는 저 운전기사가 엄청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땡땡땡씨 쪽일지도 모르지만 라고 무서운 말을 꺼냈다. 도대체 내가 그 운전기사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나를 노리고 있는 걸까? 생각만 해도 두통이 오고 정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역시 그 사람 택시회사에 제대로 클램을 거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하지만 보복이 제일 무섭고. 하지만 어차피 이미 집이 들통났잖아요. 이사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A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다. 확실히 A의 말대로 집이 알려진 시점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사를 염두에 두고 그 운전기사 회사에 클레임을 거는 것이 현실적이란 것은 알지만 보복이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새 집을 구할 때까지 제 집을 사용해도 좋으니 일단 클레임과 경찰 상담은 꼭 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A의 강압에 굴복해 언젠간 클레임을 넣는 것을 승낙했다. 언젠가라고 말한 이유는 이사할 집을 구할 때까지라는 의미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집을 찾기 시작했고 쉬는 날과 휴일에는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역시 그 운전기사와 우연을 가장해 자주 마주치곤 했는데 나에게는 친한 친구와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잘 피해 다닐 수 있었다. 퇴근 후 택시를 이용할 때는 A가 항상 함께 있었고 이코가 시간이 날 때면 이코가 항상 함께 귀가해 주었다. 그런 엄격한 덕분인지 그 후로 운전기사와 직접 마주친 일은 없었고 어느샌가 나도 마음이 느슨해졌다. 어쩌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난 내가 처한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클락션 소리가 들렸다. 짧은 소리였지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던 나는 그대로 커튼 틈새로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길거리에 낯익은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 택시가 그 운전자의 것임을 직감하고 바로 몸을 숙였다. 왜 그 택시가 내 아파트 앞에 정차해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혹시 다른 주민이 조금 전에 그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 전에 단발성 경적으로 미루어보아 아무도 타고 내리지 않았고 복도에서 발소리도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 운전자는 분명 나에게 볼 일이 있어서 저기 정차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옆에서 담요를 덮고 일어났다. 어젯밤 무서워서 계속 침대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출근해서 A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A가 아니 진짜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말했고 나도 경찰에 상담하고 회사에 민원을 넣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A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운전기사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는 A가 내가 기억하는 택시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주었고 바로 전화를 걸자 전화 담당자가 받았다. 회사 기사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전화 담당자가 그 운전자 이름을 아시나요? 라고 물었다. 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운전자 프로필란을 떠올리며 땡땡입니다. 나이는 36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금 의아해하는 듯 땡땡씨 맞나요? 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다. 나는 땡땡 틀림없습니다. 라고 조금 강하게 말하자 전화 담당자는 저기요 죄송하지만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땡땡땡은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운전기사가 죽었다고? 그럼 내가 지금껏 본 그 운전기사가 유령이라는 말인가? 이코도 보고 A도 보고 부서 회식 후 퇴근길에 동료들이 그 택시를 탔는데? 정말 전화 담당자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데 옆에 있던 A가 무슨 일이에요? 라며 어깨를 흔들어댔다. 난 A에게 그 운전기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당연히 A는 거짓말이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통화했던 땡땡의 동료 A라고 하는데요. 라며 빠른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A의 말에 따르면 정말 그 운전기사는 2달 전에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A가 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자 전화 상담원은 혹시나 저희 회사 택시를 모방한 외부인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택시회사 직원과 시간 조정을 통해 대면하게 되었는데 역시 내가 말한 특징이 사망한 기사와 일치하였고 직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나는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고 택시회사에서는 우리 택시를 모방하여 영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도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운전자는 잡히지 않았다. 아니,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러워지고 있다. 확실히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목격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몇 군데의 방범카메라에 찍혔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택시회사와 경찰에 상담한 이후부터는 그 운전기사가 나타나지 않아 한동안은 나의 허위 신고로 의심받기도 했지만 이코와 A의 증언, 운전기사가 나에게 치근덕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 부서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그 장면이 방범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인해 성희롱한 운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는 것은 역시 그 운전자가 유령이었기 때문일까? 다만 이코가 얼마 전 술에 취해 죽은 운전자의 이름을 속여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도 몰라 라는 말을 듣고 난 후부터 나는 그쪽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운전기사가 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